사라진 겨울. 2021년 2월 14일 새벽, 강원도 태백에 사는 아직 겨울이었다. 등산로 입구 온도계가 영하 11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박재호가 헤드랜턴을 켰을 때 불빛 안으로 하얀 입김이 뭉텅이로 쏟아졌다. 그는 매주 일요일 이 길을 걸었다. 아내가 죽고 나서부터였다. 3년째였다. 산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게 좋았다. 새벽 5시 40분. 등산로를 벗어난 건 실수였다.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샛길은 낙엽과 얼음이 뒤섞인 함정이었다. 박재호는 한 발을 잘못 디뎠고 미처 중심을 잡기 전에 허벅지까지 눈 속으로 빠져들었다. 욕이 나왔다. 기어 나오려고 손을 짚는 순간 손가락 끝에 뭔가 닿았다. 딱딱하고 매끄러운 것이었다. 돌이라고 생각했다. 겨울 내내 눈 속에 묻혀있다 드러난 돌. 그런데 돌치고는 형태가 이상했다. 마디가 있었다. 관절이 있었다. 박재호는 헤드랜턴을 그쪽으로 고정했다. 흙더미 사이에서 드러나 있는 것은 사람의 손가락 뼈였다. 5개가 나란히 휘고 가느다랗게.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손을 뺐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한 발, 2발, 3발. 그리고 주저앉았다. 눈 위에 엉덩이가 젖는 것도 몰랐다. 휴대폰을 꺼내는데 3번 실패했다. 손이 떨렸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신고 전화는 새벽 5시 52분에 연결됐다. 119가 아니라 110이었다. 박재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을 눌렀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사람 뼈가 있어요. 뼈요. 손가락 뼈. 사람 거예요. 분명히 사람 거예요. 교환원이 위치를 물었고 GPS를 켜는데 1분이 걸렸다. 태백경찰서 강력팀 형사 이수연이 현장에 도착한 건 오전 7시 15분이었다. 잠을 2시간 자다 깨어난 상태였다. 차 안에서 커피를 마셨지만 맛이 없었다. 산길 입구에는 순찰차 2대가 이미 노란 테이프를 치고 있었고 감식반이 장비를 들고 올라가는 중이었다. 이수연은 차에서 내려 산을 올려다봤다. 하얗고 고요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장은 등산로에서 20m 떨어진 남양 사면이었다. 경사가 있었고 눈이 아래쪽으로 쏠려 녹아 있었다. 햇볕이 먼저 드는 자리였다. 자연이 숨긴 게 아니라 자연이 꺼내준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수연은 무릎을 꿇었다. 감식팀이 파란 비닐 위에 뼈들을 올려놓기 시작하고 있었다. 붓으로 흙을 털어내는 작업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경건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분위기였다. 오른손이 먼저 완전히 드러났다. 이수연은 멈췄다. 감식팀장 오민규도 멈췄다. 둘은 서로를 봤다. 손가락 5개가 전부 부러져 있었다. 그런데 꺾인 방향이 이상했다. 자연적인 골절이 아니었다. 하나씩 따로따로 같은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 골절이에요. 오민규가 말했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냥 봤다. 오전 11시 뼈 전체가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최성민이 현장 감식을 마치고 이수연 옆에 섰다. 코트깃을 세운 채 바람을 등지고 있었다. 16에서 18 사이 남자입니다. 이수연은 흙을 봤다. 키는요? 165 안팎. 사이는요? 최성민이 잠깐 생각했다. 부검해봐야 확실하지만. 그가 멈췄다. 왼쪽 어깨 골절. 갈비뼈 5군데. 오른손 손가락 전부. 바람이 지나갔다. 폭행입니다. 이수연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감식팀은 장비를 정리했다. 순찰차들은 철수 준비를 했다. 산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손가락 뼈가 놓였던 자리를 오래 봤다. 흙이 파여 있었다. 작은 구덩이. 그 안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어린 것들이 이 산에 묻혀 있다가 봄이 오면 드러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됐다. 그런데 있었다. 지금 그 앞에 서 있었다. 이수연의 수첩에는 한 줄이 적혔다. 신원 미상. 남. 추정 1618세. 사인 폭행. 그리고 그 아래 펜을 멈추지 않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원지부 부검실. 냄새가 없었다. 백골은 냄새가 없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살이 없으니 썩는 냄새도 없고 핏기도 없고 사람이었다는 흔적이 코로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이수연은 부검실 유리창 너머에 서서 팔짱을 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뼈들이 해부대 위에 놓여 있었다. 맞춰진 퍼즐처럼 사람의 형태로 머리뼈부터 발가락뼈까지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것이
법의관 최성민은 장갑을 끼고 천천히 움직였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수연이 아는 법의관 중 가장 말이 없었다. 그게 신뢰의 이유였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쓸데없는 결론도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최성민이 먼저 왼쪽 어깨에 부위 뼈를 집었다. 쇄골 원위부 골절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수연은 유리의 어깨를 기댔다.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향이 다릅니다. 최성민은 뼈를 돌려 보여줬다. 위에서 아래로 눌린 게 아니에요. 옆에서 강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주먹이요. 봉이나 발이 더 맞습니다. 갈비뼈는 5군데였다. 왼쪽 셋, 오른쪽 둘. 최성민이 말했다. 순서가 있어요. 이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골절 양상을 보면 처음엔 왼쪽에 집중됩니다. 이후 오른쪽. 피해자가 몸을 돌렸을 거예요. 피하려고요. 방어하려고. 이수연은 수첩을 꺼냈다.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최성민이 잠깐 멈췄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으로 넘어갔다. 최성민은 손가락 뼈를 하나씩 집었다가 내려놨다. 집었다가 내려놨다. 말이 없었다. 이수연은 기다렸다. 부검실 박폭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 건물 전체가 조용했다. 이 건물 안에서는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죽은 자들은 기다릴 줄 알았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최성민이 5개를 순서대로 불렀다. 전부 골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수연을 봤다. 유리 너머였지만 눈이 마주쳤다. 방향이 같아요. 이수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같다는 게 하나씩 같은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이수연은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짚었다. 유리가 차가웠다. 고의적이라는 거요. 네, 한 명이요. 최성민은 뼈를 내려다봤다. 한 손입니다. 같은 힘, 같은 방향. 한 사람이 직접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수연은 부검실을 나왔다. 복도 벤치에 앉아 수첩을 폈다. 손가락뼈, 고의, 순서대로, 한 명. 그는 펜을 내려놓고 흰 벽을 봤다. 아무것도 없는 벽이었다. 손가락을 꺾는다는 건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었다. 때리는 건 감정이다. 참을 수 없어서 분노가 넘쳐서 터져나오는 것. 하지만 손가락을 하나씩 순서대로 꺾는다는 건 그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는 짓이었다.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사람.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 무엇을 원했을까? 이수연은 거기까지 생각하다 멈췄다. 오후 1시 최성민이 복도로 나왔다. 이수연은 아직 벤치에 있었다. 커피를 2잔 마셨는데 둘 다 식은 뒤였다. 최성민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수연은 받아서 첫 줄을 읽었다. 추정 사망시기 2020년 5월 7월. 어떻게 특정합니까? 백골인데. 이수연이 물었다. 법곤충학 결과입니다. 내일 박진아 박사가 올 겁니다. 이수연은 서류를 접었다. 2020년 5월에서 7월. 중얼거렸다. 반년 넘게 거기 있었던 거요. 네, 그 산에 사람이 다니는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작년 겨울. 이수연은 서류를 코트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신원조에 돌려놨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문도 없고 DNA 대조할 게 없어. 최성민이 말했다. 치아는 있습니다. 치과 기록 뒤지려면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이름도 모르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출구 쪽으로 걷다가 이수연은 멈췄다. 돌아봤다. 그 손가락. 최성민이 그를 봤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대답을 기대한 게 아니었다. 최성민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수연은 다시 걸었다. 자동문이 열렸다. 2월에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이수연은 담배를 꺼냈다가 차에 탄 뒤에도 불을 붙이지 않았다. 그냥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시동을 걸었다. 히터를 켰다. 앞 유리가 서렸다가 와이퍼를 틀자 맑아졌다. 그는 운전하지 않았다. 수첩을 다시 펼쳐 마지막 줄 아래에 한 줄을 더 썼다.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그 아이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대답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을까? 2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어느 쪽이든 끔찍했다. 이수연은 수첩을 덮었다. 태백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담배에는 끝내 불이 붙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원지부 법곤충학 분석실. 박진아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앉으세요.
의자가 하나뿐이었다. 이수연이 앉았다. 박진아는 계속 현미경을 봤다. 1분이 지났다. 2분이 지났다. 이수연은 수첩을 꺼냈다가 집어넣었다. 분석실은 작고 조용했다. 선반마다 표본 용기가 빼곡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사건 번호와 채취 날짜. 이 방에서는 죽은 것들이 살아있는 것들보다 많았다. 박진아가 먼저 말했다. 고개는 현미경에 고정된 채였다. 번데기 껍질 아십니까? 들어봤습니다. 이수연이 말했다. 파리가 알을 낳으면 구더기가 되고, 구더기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성충이 됩니다. 그 껍질이 남아요. 박진아가 현미경에서 눈을 뗐다. 처음으로 이수연을 봤다. 눈이 날카로웠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쓸모 있는 곳에만 쓰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 껍질은 썩지 않습니다. 뼈보다 오래 남아요.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다. 표와 사진이 빽빽했다. 현장 토양 시료에서 검체 16개 확보했습니다. 검정 파리과 3종, 18위과 1종. 이수연이 서류를 넘겼다. 그게 중요한 겁니까? 종마다 활동 시기가 다릅니다. 박진아가 서류 첫 장을 짚었다. 이 조합이 나오는 계절은 늦봄에서 초여름입니다. 5월에서 7월. 좁히면. 박진아가 말했다. 6월입니다. 이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그렇게 좁힙니까? 번데기 껍질 발달 단계입니다. 산란 후 성충 탈출까지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고도와 음지 조건에서 역산하면. 그녀가 계산기를 짚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사망 후 파리가 처음 접근했을 시점부터 번데기 탈출까지의 시간을 계산하고 거기서 현재까지 역산하면. 이수연은 계속 들었다. 6월 말입니다. 오차 범위 2주. 침묵이 흘렀다. 이수연은 수첩을 꺼냈다. 사망 추정 2020년 6월 말. 오차 2주. 확실합니까? 곤충은 거짓말 안합니다. 박진아가 말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이 방에서 그녀가 매일 마주하는 사실. 이수연은 서류를 넘기다 사진 한 장에서 멈췄다. 현미경으로 확대 촬영한 번데기 껍질이었다. 갈색이었다. 작았다. 쌀알보다 작았다. 흙 속에서 건져 올린 것인데 사진 속에서 그것은 묘하게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뼈는 흩어져 있었다. 옷은 사라졌다. 이름도 없었다. 그런데 이 작은 껍질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그의 여름파리 한 마리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게 시간을 기억하는 거요. 이수연이 말했다. 박진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다. 이수연은 다음 장을 넘겼다. 표 하나가 나왔다. 번데기 껍질 개수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숫자를 훑다가 눈을 좁혔다. 이거. 표를 짚었다. 탈출 완료된 번데기 껍질이 몇 개입니까? 박진아가 봤다. 하나입니다. 이수연은 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머지는요. 발달 단계가 달라요. 시간차가 있습니다. 박진아가 말했다. 처음 한 번은 파리가 시신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산란이 이루어졌고 번데기까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달라요. 흙 때문에 막혔습니다. 이수연은 펜을 내려놨다. 묻었군요. 깊지 않았지만 첫 번째 파리가 접근한 직후에 흙을 덮었을 겁니다. 처음 한 번. 이수연은 그 숫자를 다시 봤다. 온전히 탈출한 번데기 껍질 하나. 그 하나가 의미하는 것은 시신이 처음 그 자리에 놓였을 때 잠깐 지면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같은 날 밤이거나 이튿날 새벽. 그리고 누군가 돌아와서 흙을 덮었다. 급하게. 완전하지 않게. 하지만 일단은 덮었다.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다. 묻기 전에 시간이 있었다는 거요. 이수연이 말했다. 짧게요. 아마 같은 날 밤이거나 이튿날 새벽이거나 현장에서 죽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박진아가 말했다. 단호하게. 저는 언제 거기 있었는지만 압니다. 이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류를 정리해서 돌려줬다. 결론만 다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박진아가 말했다. 2020년 6월 하순. 사망 직후 단기 노출. 이후 매장. 매장 깊이는 얕았습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얕았다는 게 급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얕더라도 파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누군가 망을 받거나 같이 팠거나. 이수연은 그 말을 수첩에 적지 않았다. 머릿속에 새겼다. 폭도로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2020년 6월 하순 16에서 18 사이. 매장. 급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계획은 있었지만 완전하지 않았고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데기 껍질 하나가 살아남았다. 그 하나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1층 로비에서 이수연은 팀원 박도영에게 전화했다. 2020년 6월 강원도 포함 수도권. 실종된 10대 남자 전부 뽑아.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좁힐 게 없어. 일단 다 뽑아. 전화를 끊고 자동문 밖으로 나갔다. 2월에 태백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눈이 올 것 같았다. 이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딘가에 2020년 6월이 있었다. 그 안에 이름이 있었다. 이름을 찾아야 했다. 이름을 찾아야 나머지를 찾을 수 있었다. 담배를 꺼냈다. 이번엔 불을 붙였다. 연기가 2월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천천히 퍼졌다가 사라졌다. 태백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사무실은 좁았다. 책상 4개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었고 화이트보드 2개 중 하나는 이미 가득 찼다. 실종자 명단이었다. 박도영이 뽑아온 것들이었다. 이름, 나이, 신고 날짜, 키, 마지막 목격 장소. 빼곡하게. 이수연은 그 앞에 서서 오래 봤다. 숫자가 줄지 않았다. 3,412명. 그중 키와 나이로 추린 것이 487명. 487개의 이름. 487개의 마지막 목격 장소. 어딘가에 윤지환이 있을 수도 있었고 없을 수도 있었다. 박도영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DNA 데이터베이스 확인해봤는데요. 487명 중 채취된 건 23건입니다. 이수연은 화이트보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5%도 안 되네. 부모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모가 안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도 그 숫자를 납득시키지 못했다. 오후 4시가 됐다. 이수연은 커피를 3잔 마셨다. 명단을 봤다. 다시 봤다. 또 봤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487개의 이름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좁혀야 할지 방법이 없었다. 치아 기록과 대조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했고 이름을 찾으려면 다른 단서가 필요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였다. 막혀 있었다. 막내 최재훈이 들어온 건 그때였다. 3년차였다. 아직 경력이 짧아서 베테랑 형사들의 방식에 완전히 물들지 않은 나이였다. 그게 가끔 쓸모가 있었다. 형사님,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찾아봤는데요. 이수연이 돌아봤다. 뭘요? 최재훈이 노트북을 들고 책상으로 왔다. 실종자 명단이랑 SNS를 대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반대로 접근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부터요. 최재훈이 노트북 화면을 이수연 쪽으로 돌렸다. 감식 사진이었다. 시신 옆 흙 속에서 발견된 팔찌. 이수연은 그 사진을 현장에서도 봤고 감식 보고서에서도 봤다. 검은색 실팔찌. 매듭이 있었다. 가운데 작은 원형 금속 장식. 안에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시중에서 파는 제품이 아니었다. 수제였다. 판매처 추적은 안됩니다. 수제라서요. 근데 최재훈이 키보드를 쳤다. 화면이 바뀌었다. 인터넷에 같은 팔찌 사진이 있습니다. 이수연은 몸을 앞으로 당겼다. 화면에는 커뮤니티 게시물이 열려 있었다. 10대들이 쓰는 사이트였다. 레이아웃이 오래됐고 게시물에는 제목이 없었다. 사진만 있었다. 손목 사진이었다. 왼쪽 손목. 검은 실팔찌. 매듭. 원형 금속 장식. 이수연은 화면과 감식 사진을 번갈아 봤다. 동일했다. 장식 안의 무늬까지 완전히 동일했다. 이 계정이요. 이수연이 말했다. 최재훈이 화면 상단을 짚었다. 계정 이름이 있었다. 겨울곰. 이수연은 그 이름을 봤다. 겨울곰. 이상한 이름이었다. 귀엽다고 해야 할지 외롭다고 해야 할지. 겨울에 혼자 웅크리고 있는 무언가. 그런 느낌이었다. 게시물 언제 올린 겁니까? 최재훈이 말했다. 2019년 11월부터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가 스크롤을 내렸다. 화면이 아래로 흘렀다. 사진들이 지나갔다. 마지막 게시물이 멈췄다. 2020년 6월 28일입니다. 이수연은 달력을 머릿속으로 펼쳤다. 펍 곤충학 결과 2020년 6월 하순 5차 2주
6월 28일은 그 범이 아니었다. 딱 아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계정 활동은요? 없습니다. 6월 28일 이후로 완전히 끊겼습니다. 마지막 접속은요? 최재훈이 확인했다. 6월 28일 오후 11시 14분입니다. 오후 11시 14분. 이수연은 그 시간을 수첩에 적었다. 펜을 멈추지 않고. 2020년 6월 28일 오후 11시 14분. 마지막 접속. 그리고 그 아래.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나. 게시물 전부 출력해요. 이수연이 말했다. 다요? 다요.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동안 이수연은 화면을 직접 스크롤했다. 겨울곰의 게시물들. 2019년 11월 첫 게시물. 사진 하나. 흐린 하늘 사진이었다. 캡션이 있었다. 오늘도 별로다. 다음 게시물. 편의점 음식 사진. 이게 밥이냐. 그 다음. 이어폰. 낡은 운동화 밑창.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 모든 사진에 공통점이 있었다. 한 번도 얼굴이 없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없었다. 이 계정의 주인은 1년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장도 자신의 얼굴을 올리지 않았다. 혼자였다. 게시물 전체가 철저하게 혼자였다. 마지막 게시물이 화면에 나타났다. 2020년 6월 28일. 사진이 없었다. 글만 있었다. 짧았다. 오늘 좀 무서운데 별거 아니겠지. 이수연은 그 문장을 봤다. 오래 봤다. 별거 아니겠지. 17살이 겁이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댓글은 2개였다. 하나는 이모티콘만. 하나는 키읔키읔 뭐가 무서워. 그게 전부였다. 아무도 진지하게 받지 않았다. 그 아이도 그러려니 했을 것이다. 별거 아니겠지. 별거 아니겠지. 별거 아니겠지. 별거였다. 그날 밤 그 아이에게 일어난 일은 별게 맞았다. 형사님, 최재훈이 출력물을 들고 왔다. 이수연은 받았다. 이 계정 이메일 연결되어 있습니까? 확인했는데 포털 사이트 이메일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받으면 가입자 정보 나옵니다. 영장 신청해요. 오늘. 네. 최재훈이 나갔다. 사무실에 이수연 혼자 남았다. 그는 출력물을 천천히 넘겼다. 겨울곰의 1년. 하늘 사진들. 편의점 음식들. 버스 창밖들. 낡은 신발. 이어폰. 그것들이 파일 속으로 하나씩 들어갔다. 이수연은 파일을 닫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감식 사진 속 팔찌를 떼어 한쪽 구석에 붙였다. 옆에 게시물 출력본도 붙였다. 손목 사진. 같은 팔찌. 그 아래에 계정 이름을 썼다. 겨울곰. 그리고 그 아래. 마지막 접속 2020. 6. 28. 2314. 이름이 아직 없었다. 하지만 이제 가까웠다. 이수연은 화이트보드를 보면서 이 아이가 왜 겨울곰이라는 이름을 골랐는지 생각했다. 겨울에 혼자 버티는 것. 봄이 올 때까지 웅크리고 있는 것. 그 아이에게 봄은 오지 않았다. 여름이 오기 전에 끝났다. 사무실 창밖으로 태백의 밤이 내리고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 영장이 나온 건 사흘 만이었다. 빠른 편이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받아온 가입자 정보는 A사 한 장이었다. 이수연은 차 안에서 그것을 받아 첫 줄을 읽었다. 이름 윤지환. 생년월일 2003년 12월 9일. 2020년 6월이면 만 17이었다. 법의관이 말한 16에서 18 사이. 키 추정치 165cm. 이수연은 숫자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퍼즐 조각이 딸깍하고 끼워지는 느낌. 기쁘지 않은 느낌이었다. 실종 신고 조회해봐요. 옆자리 최재훈이 이미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10초. 20초. 없습니다. 이수연은 창밖을 봤다. 가출 신고도요? 없습니다. 주소는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다. 양쪽 건물이 서로 기대고 있어서 낮인데도 햇볕이 들지 않았다. 이수연은 주소를 확인하고 걸음을 멈췄다. 계단이 아래로 내려갔다. 반지하였다. 난간에 손을 짚고 내려가자 발밑에서 습기 냄새가 올라왔다. 오래된 시멘트와 물기가 섞인 냄새. 현관문 앞에 우편물이 쌓여 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것은 봉투가 누렇게 바랜 고지서였다. 날짜를 보지 않아도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수연은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발소리.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40 중반의 남자였다.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눌려 있었다. 눈두덩이 부어 있었고 시선이 아직 어딘가 먼 곳에 있었다. 낮잠이 아니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 않은 사람의 냄새가 났다. 목이 늘어난 면 티셔츠, 맨발, 발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남자는 이수연을 봤다. 최재훈을 봤다. 다시 이수연을 봤다. 경계하는 눈이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경계였다. 윤기철 씨입니까? 이수연이 말했다. 누구요? 태백경찰서 강력팀입니다. 윤지환 씨 아버지 맞으시죠? 남자는 잠시 이수연을 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비켰다. 들어오라는 뜻이었다. 집안은 형광등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창이 작아서 낮은데도 어두웠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 2개가 있었다. 둘 다 비어 있었다. 이수연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최재훈이 수첩을 꺼냈다. 윤기철은 맞은편에 앉으며 손으로 머리를 쓸었다. 그리고 첫 마디를 했다. 지환이가 뭘 했습니까? 이수연은 바로 받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환 씨 보신 게 언제입니까? 윤기철이 생각했다. 오래 생각했다. 기억을 더듬는 것인지 어디까지 말할지 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작년 봄이요. 3월인가 4월인가. 연락은요. 가끔 했죠. 가끔이요. 걔는 원래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수연은 그 말을 들었다. 걔는 원래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현재영이었다. 지환이 죽은 지 8달이 지났다. 그 아버지는 지금 현재영으로 말하고 있었다. 아들이 어딘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들의 부재에 너무 익숙해져서 죽음과 가출의 차이를 실감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어느 쪽이든 이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지환 씨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친구들이랑 있겠죠. 가출 애들이랑. 연락은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습니까? 윤기철이 다시 생각했다. 작년 여름인가 6월인가 7월인가 6월에 연락이 왔습니까? 문자였나? 그냥 잘 있다고.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요. 이수연은 잠시 테이블을 봤다. 소주병 2개, 말라붙은 안주 접시, 언제 먹은 건지 알 수 없는 것들. 이 방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남자에게 2020년 6월과 2021년 2월이 다른 시간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수연은 윤기철을 봤다. 눈이 부은 건 낮잠 때문도 술 때문도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슬픔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냥 오래 소진된 사람의 얼굴이었다. 아버지. 이수연이 말했다. 낮게. 강원도 태백에서 신원 미상 청소년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윤기철이 이수연을 봤다. 저희가 지환 씨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침묵이었다. 윤기철은 움직이지 않았다. 소주병을 봤다. 테이블을 봤다. 이수연을 봤다. 죽었습니까? 목소리가 평탄했다. 이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DNA 채취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저거 하면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윤기철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한번 두드렸다. 하죠. 채취가 끝났다. 이수연은 일어서며 말했다. 지환 씨 방이 있습니까? 있긴 한데. 윤기철이 복도 쪽을 가리켰다. 아무것도 없을 거요. 짐 다 들고 나갔으니까. 방문을 열었다. 작은 방이었다. 창이 없었다. 매트리스가 있었다. 시트가 없었다. 벽에 무언가 붙어있던 흔적이 있었다. 테이프 자국이 4군데 남아있었다. 이수연은 그 자국들을 봤다. 내 귀퉁이. 직사각형에 무언가를 붙여뒀던 자리였다. 포스터인지 사진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아이가 이 어두운 방에서 무엇을 바라봤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떼어낸 테이프 자국만 남았다. 이 방에서 그 아이는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보냈을까. 창도 없는 이 방에서 겨울꿈이라는 이름을 달고 흐린 하늘 사진을 올리며 이수연은 방을 나왔다. 윤기철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있었다. 비어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울이고 있었다. 이수연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다가 돌아봤다. 지환 씨가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윤기철이 생각했다. 잘 있다고.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요. 그가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다. 원래 말이 없는 애예요. 문이 닫혔다. 골목으로 나왔다.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다. 최재훈이 옆에 섰다. 말이 없었다. 이수연은 걸었다. 골목 끝까지 걸어서 큰 길로 나왔다. 차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다. 이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수첩을 꺼냈다. 윤지환. 2003년 12월 9일생. 만 17세. 실종 신고 없음. 가출 신고 없음. 마지막 연락 2020년 6월. 아버지 진술 걔는 원래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애예요. 이수연은 수첩을 닫았다. 하늘을 봤다. 서울의 하늘이었다. 흐리고 낮았다. 겨울곰이 찍던 하늘들과 비슷했다. 그 아이는 영등포의 이 골목에서 저 하늘을 봤을 것이다. 이 좁고 어두운 골목에서 저 흐린 하늘을 봤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어딘가로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DNA 결과는 나흘 후에 나왔다. 일치했다. 태백 산속 폐광 인근 눈 속에서 나온 뼈. 그 이름은 윤지환이었다. 17살. 아무도 찾지 않았던 소년. 겨울곰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하늘을 찍던 아이. 이수연은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겨울곰 아래에 이름을 썼다. 윤지환. 2003 12 9 2020 6 17살이 시작되고 끝나는데 걸린 시간이 저 짧은 선 안에 있었다. 이수연은 펜 뚜껑을 닫았다. 이제 이름이 생겼다. 이름이 생겼으니 나머지를 찾아야 했다. 누가, 왜 그 손가락을 하나씩 꺾었는지. 수사는 이제 시작이었다. 태백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윤지환의 이름이 생기고 나서 수사는 방향이 바뀌었다. 신원 미상 청소년 유골 사건이 아니었다. 윤지환이라는 17살 소년의 살인 사건이었다. 이수연은 화이트보드를 새로 정리했다. 왼쪽에 윤지환, 오른쪽은 비워뒀다. 가해자 자리였다. 아직 이름이 없었다. 이름을 채우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었다. 이수연은 박도영을 불렀다. 지환이 주변 인물 전부 파요. 가족, 학교, 마지막으로 어울린 사람들. 박도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는 어딥니까? 영등포 쪽 중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진학을 안 했어요. 중3 때부터 가출 반복했습니다. 박도영이 수첩에 받아 적었다. 가출 청소년 커뮤니티 쪽으로 파야겠네요. 그리고 SNS. 겨울곰 계정 팔로워들 전부 뒤져요. 댓글 단 사람, 쪽지 주고받은 사람 전부. 최재훈이 들어오면서 노트북을 열었다. 형사님, 겨울곰 계정 쪽지함 내용 나왔습니다. 쪽지함에는 32개의 대화가 있었다. 대부분은 짧았다. 안부 인사, 이모티콘, 의미 없는 것들. 이수연은 최재훈 옆에서 화면을 봤다. 스크롤을 내렸다. 내렸다. 그러다 멈췄다. 2020년 4월에 시작된 대화였다. 상대방 계정 이름은 도연이형이었다. 첫 메시지는 상대방이 먼저 보낸 것이었다.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잘 돼 있어? 지환의 답장이 왔다. 없는데요. 도연이 형이 다시 보냈다. 나한테 와. 먹여주고 재워줌. 일도 있어. 어렵지 않은 거. 지환이 답했다. 어떤 일이요? 택배 수거 같은 거. 쉬워. 일단 와봐. 이수연은 화면에서 눈을 뗐다. 이 계정 추적해요. 최재훈이 말했다. 이미 신청해뒀습니다. 근데요, 형사님. 그가 화면을 아래로 내렸다. 이 대화 말고도 비슷한 패턴이 2개 더 있습니다. 다른 계정들인데 같은 방식이에요. 잘 돼 있냐, 없으면 와라. 먹여주고 재워준다. 일 있다. 이수연은 의자를 당겼다. 앉았다. 화면을 봤다. 3개의 계정이 각각 다른 시기에 지환에게 접근했다. 같은 말투, 같은 제안. 조직적이었다. 도연이 형 계정에 실제 가입자 정보가 나온 건 이틀 후였다. 이름 강도연. 생년월일 1997년 8월 3일. 주소지 서울시 구로구. 23이었다. 이수연은 전과 조회를 돌렸다. 나왔다. 2018년 사기. 2019년 대포통장 개설 방조. 둘 다 집행유예였다. 강도연. 이수연은 그 이름을 화이트보드 오른쪽에 썼다. 그 옆에 물음표를 달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냄새가 났다. 박도영이 구로 일대 가출 청소년 관련 사건 기록을 뽑아왔다. 두툼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구로, 영등포, 금천 일대에서 접수된 청소년 관련 사기 사건들이었다. 중고거래 사기, 대포통장, 택배 수거 명목의 마약 운반. 피해자들이 진술한 공통점이 있었다. 20대 초반 남성 2명이 운영하는 이른바 쉼터였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대신 범죄에 이용했다.
수사가 번번이 막힌 이유가 있었다. 청소년들이 입을 열지 않았다. 겁에 질려 있었거나 아니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수연은 기록을 덮었다. 강도연 동거인이나 공범 쪽파요. 박도영이 찾아온 건 그날 오후였다. 강도연이랑 같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박성우 1998년생 22. 이수연이 봤다. 전과는요? 없습니다. 근데 강도연 사기건 때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기록이 있어요. 당시 진술은 모른다고 했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구로 쪽입니다. 강도연이랑 같은 건물에 살았는데 지금은 주소지 이전했어요. 금천구. 이수연은 화이트보드를 봤다. 강도연 옆에 박성우를 썼다. 그 아래에 물음표. 윤지환의 이름이 왼쪽에 있었다. 그 사이 공간이 아직 비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 산까지 갔는지, 왜 손가락을 꺾었는지. 이 조직 이름이 있습니까? 박도영이 말했다. 애들 사이에서 쉼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쉼터. 이수연은 그 단어를 봤다. 쉬는 곳, 숨는 곳, 어디도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찾아가는 곳. 그 이름으로 아이들을 모았다. 그리고 썼다. 쓰다가 입을 열 것 같으면. 이수연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멈췄다. 저녁 6시 이수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강도연의 SNS를 직접 들어가 봤다. 비공개였다. 팔로워 목록만 보였다. 후웠다. 대부분 또래 남자들이었다. 그중 눈에 띄는 계정이 있었다. 태성아라는 계정이었다. 팔로워 숫자가 적었다. 게시물이 거의 없었다. 공개된 사진 하나. 남자아이였다. 어려 보였다. 프로필에 나이가 적혀 있었다. 16세. 이수연은 그 계정을 캡처했다. 최재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계정 조회해봐요. 답장이 늦게 왔다. 밤 10시였다. 이태성 2004년생 현재 가출 상태. 보호자 신고 기록 있음. 2004년생 2020년이면 16이었다. 강도연의 팔로워였다. 가출 상태였다. 이수연은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다. 강도연 박성우 아래에 이태성을 썼다. 그 옆에 작게 물음표가 아니라 별표를 달았다. 뭔가 달랐다. 강도연과 박성우는 운영자였다. 이태성은 달랐다. 나이가 달랐다. 위치가 달랐다. 윤지환과 같은 자리에 있던 아이였다. 가출 청소년. 쉼터에 흘러들어온 아이. 그런데 강도연의 팔로워였다. 왜? 이수연은 이태성의 이름 옆 별표를 봤다. 이 아이가 그날 밤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몰랐다. 있었다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 이름에서 눈을 떼면 안 될 것 같았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10년 형사 생활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밤 11시 이수연은 사무실을 나왔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였다. 연기를 뱉었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강도연이 운영하는 쉼터. 가출 청소년들을 모아 범죄에 쓰는 조직. 그 안에 윤지환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윤지환이 위협이 됐다. 그래서 손가락을 꺾었다. 그래서 산에 묻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았다. 그림은 그려졌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강도연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누군가 말을 해야 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입을 열어야 했다. 이수연은 담배를 비볐다. 이태성 16살 강도연의 팔로워. 가출 청소년. 이 이름이 열쇠인지 아닌지 아직 몰랐다. 하지만 이 이름부터 찾아야 했다.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태백의 밤은 깊고 조용했다. 어딘가에 강도연이 있었다. 어딘가에 박성우가 있었다. 어딘가에 이태성이 있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산에 묻힌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잊고 있을까? 잊고 있다면 이수연이 기억하게 해줄 것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이수연이 윤기철을 다시 찾아간 건 두 번째였다. 첫 번째와 달라진 게 없었다.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고 반지하 현관 앞 우편물은 오히려 더 쌓여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엔 발소리가 더 오래 걸렸다. 문이 열렸을 때 윤기철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소진되어 있었다. 이수연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올 줄 알았다는 얼굴이었다. 들어오세요. 이번엔 먼저 말했다. 테이블 위 소주병은 치워져 있었다. 그것만 달랐다. 이수연은 앉았다. 최재훈은 문 쪽에 섰다.
지환이 어릴 때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기철이 이수연을 봤다. 범인 잡는데 그게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윤기철은 잠시 천장을 봤다가 말했다. 애 엄마가 지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나갔어요. 그 뒤로 둘이 살았는데 그가 멈췄다. 내가 일이 많았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걔 혼자 있는 날이 많았죠. 이수연은 수첩에 받아 적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지환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수연은 이번엔 오래 있을 생각으로 들어갔다. 방은 지난번과 똑같았다. 창 없는 작은 방, 시트 없는 매트리스, 벽에 테이프 자국 4개. 달라진 게 없었다. 이수연은 매트리스 옆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바닥을 손으로 짚었다. 차가웠다. 이 방에서 지환은 겨울을 났을 것이다. 난방이 제대로 됐는지도 알 수 없었다. 최재훈이 문 앞에 서서 말했다. 형사님, 지환이 SNS 아카이브 전부 출력해왔습니다. 이수연이 손을 내밀었다. 최재훈이 파일을 건넸다. 이수연은 바닥에 앉은 채 파일을 펼쳤다. 겨울곰 계정의 게시물은 총 147개였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 28일까지 1년 반이 채 안 되는 시간. 이수연은 첫 장부터 넘겼다. 날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첫 게시물, 흐린 하늘, 오늘도 별로다. 두 번째, 편의점 도시락, 3,900원짜리 밥. 세 번째, 버스 창밖 야경, 캡션 없음. 이수연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패턴을 찾았다. 얼굴 없음, 사람 없음, 항상 혼자인 시선. 그런데 2020년 3월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사진의 구도가 바뀌었다. 더 넓어졌다. 편의점이 아니라 일반 식당 음식이 나왔다. 방 안 사진이 생겼다. 지환의 방이 아니었다. 다른 공간이었다. 벽지가 달랐다. 좁았지만 창이 있었다.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 사진을 오래 봤다. 방 안이 조용했다. 창이 없어서 바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완전한 침묵이었다. 이 방에서 지환은 이런 침묵 속에서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는 방,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방. 그러다 강도연이 쪽지를 보냈다. 잘 때 있냐? 없으면 와라. 먹여주고 재워준다. 지환은 갔다. 당연히 갔다. 이 방보다 나을 것 같아서 갔다. 그리고 그곳이 이 방보다 나쁜 곳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올 곳이 없었다. 이 방으로 돌아와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버텼을 것이다. 버티다가 이수연은 일어섰다. 무릎이 뻐근했다. 바닥이 차가워서였다. 방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테이프 자국을 봤다. 내 귀퉁이, 직사각형. 이수연은 문을 닫았다. 복도에서 윤기철이 서 있었다. 이수연을 보고 있었다. 팔찌 줬다고 하던데요. 이수연이 말했다. 지환이한테. 검은 실 팔찌. 형이 줬다고 SNS에 올렸는데 아버지가 준 겁니까? 윤기철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런 거 준 적 없어요.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한 대답이었다. 골목으로 나오면서 이수연은 파일을 가방에 넣었다. 147개의 게시물, 1년 반의 기록, 한 번도 얼굴이 없었던 아이, 마지막 사진에서 그냥 이라고 썼던 아이.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팔찌를 받고 형이 줬음, 겨울에 태어난 놈한테 어울린다고 라고 올렸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겨울곰이라는 이름을 붙인 자신을. 그 팔찌를 준 사람이 강도연이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손가락을 꺾었다. 이수연은 골목 끝에서 멈췄다. 수첩을 꺼냈다. 한 줄 썼다. 팔찌를 준 사람이 손가락을 꺾었다. 태백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이태성을 찾은 건 박도영이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고시원.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원짜리 방이었다. 가출 신고는 2020년 3월에 접수됐다가 2달 뒤 취소됐다. 보호자가 취소했다. 이유는 기록에 없었다. 이태성은 현재 그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17살이었다. 이수연은 주소를 받아들고 코트를 집었다. 같이 가요. 박도영이 말했다. 영장 없이 가는 겁니까? 참고인 조사예요. 영장 필요 없어. 애가 협조 안 하면요. 협조하게 만들어야죠. 금천구 고시원은 지하철역 뒷골목에 있었다. 건물 입구에 손으로 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냉장고 공동 사용, 취사 금지, 밤 10시 이후 소음 주의.
이수연은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가 좁았다.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각 방에서 서로 다른 소리가 새어나왔다. TV 소리, 게임 소리, 아무 소리도 없는 방도 있었다. 이수연은 번호를 확인하고 307호 앞에 섰다. 노크했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노크했다. 이태성 씨, 경찰입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다.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침묵. 이수연은 기다렸다. 1분이 지났다. 나올 필요 없고요. 저희가 들어가도 됩니까?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작은 방이었다. 1인용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창이 있었지만 옆 건물 벽이 바로였다. 햇볕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다. 이태성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키가 작았다. 얼굴이 어렸다. 17이라고 했는데 15처럼 보였다. 눈이 부어 있었다. 자다 깬 것인지 아니면 울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수연을 보는 눈에 경계와 공포가 섞여 있었다. 공포 쪽이 더 컸다. 이수연은 책상 앞 의자를 당겨 앉았다. 박도영은 문 앞에 섰다. 이태성 씨, 윤지환 알죠? 이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다. 이수연은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지환이 죽었어요. 이태성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태백산 속에서 뼈로 발견됐습니다. 작년 6월에 죽었어요. 이태성은 여전히 바닥을 봤다. 알고 있었죠. 이태성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수연은 이태성을 봤다. 17살. 고시원 307호. 이 아이는 지금 혼자였다. 강도연이 없는 곳에 혼자 있었다. 그게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공포는 진짜였다. 이수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강도연이 무서운 거 압니다. 이태성의 눈이 흔들렸다. 근데 이미 지환이는 죽었어요. 더 나빠질 게 없어. 저는 몰라요. 이태성이 다시 말했다. 저는 그날 연락만 했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환이한테 형들이 화해하자는데 나오라고. 이수연은 숨을 참았다. 그게 다예요. 저는 거기 없었어요. 진짜로. 이수연은 천천히 말했다. 화해하자는 말 누가 시켰습니까? 이태성이 고개를 숙였다. 도연이 형이요. 강도연이. 네. 왜 지환이를 불러야 했는지 알았습니까? 이태성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수연은 기다렸다. 알았죠. 이태성의 어깨가 떨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이수연은 잠시 방을 둘러봤다. 책상 위에 컵라면 2개가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냉장고도 없었다. 이 아이는 여기서 뭘 먹고 사는 건지. 지환이랑 친했습니까? 이태성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개졌다. 대답하지 않았다. 했다는 뜻이었다. 강도연이 왜 지환이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이태성이 말했다. 지환이가 경찰 조사에서 형들 얘기할 것 같다고. 할 것 같다고 했습니까? 했다고 했습니까? 이태성이 생각했다. 할 것 같다고요. 확실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불렀군요. 형이 무조건 나오게 하라고. 이수연은 거기서 멈췄다. 그 연락하기 싫었습니까? 이태성이 굳었다. 저는 멈췄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다. 이수연은 그 말을 들었다. 그 말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겁이었는지 빛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이수연은 더 파고들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이 아이가 다치면 안 됐다. 이태성 씨. 이수연이 말했다. 나중에 다시 올 겁니다. 그때 정식으로 진술해줘야 해요. 이태성이 이수연을 봤다. 공포와 무언가 다른 것이 섞인 눈이었다. 안도인지 체념인지. 저 잡혀가는 겁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이수연이 일어섰다. 근데 강도연한테 연락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왔다는 것도. 이태성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냥 바닥을 봤다. 폭도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박도영이 말했다. 저애 믿을 수 있습니까? 이수연은 계단 난간을 짚으며 말했다. 모르죠. 강도연한테 바로 전화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겠죠. 이수연은 멈추지 않고 걸었다. 근데 저 눈 봤어요. 박도영이 말했다. 겁먹은 눈이었는데요. 겁먹은 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수연이 말했다. 잡힐까봐 무서운 눈이랑
계속 이렇게 살까봐 무서운 눈이랑. 박도영이 잠시 생각했다. 저 애는요. 두 번째요. 건물 밖으로 나왔다. 3월의 서울은 아직 차가웠다. 이수연은 차에 타면서 수첩을 꺼냈다. 이태성. 연락시킨 사람 강도연. 그날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 확인 필요. 그리고 한 줄 더. 그날이라고 했다. 묻지 않았는데 이태성이 그날 현장에 없었는지는 아직 몰랐다.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없었다는 것과 몰랐다는 것은 달랐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다. 알면서 연락했다. 알면서 8개월을 고시원에서 혼자 살았다. 그게 벌인지 숨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이수연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태성의 진술에서 하나는 확실해졌다. 강도연이 지환을 불렀다. 이유가 생겼다. 이제 그날 밤을 채워야 했다. 태백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퍼즐이 맞춰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다. 이태성을 다녀온 뒤 일주일 동안 이수연은 3가지를 동시에 진행했다. 강도연과 박성우의 2020년 6월 당시 휴대폰 기지국 기록 확보. 강도연 명의 차량 조회. 그리고 지환이 마지막으로 어울렸던 가출 청소년들 탐문. 3갈래가 각각 다른 속도로 움직였다. 기지국 기록은 법원 영장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차량 조회는 나왔다. 강도연 명의 2015년식 검은색 아반떼. 그리고 탐문에서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박도영이 데려온 아이의 이름은 김현우였다. 18살. 현재는 청소년 쉼터에 있었다. 2020년 당시 강도연의 조직에 있다가 6월에 빠져나온 아이였다. 김현우는 이수연 맞은편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쉼터 선생님이 옆에 동석했다. 이수연은 천천히 시작했다. 강도연 알죠? 김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2020년 6월까지 거기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윤지환도 알고요. 김현우의 시선이 흔들렸다. 알아요. 지환이랑 친했습니까? 그냥 같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수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6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현우가 손을 꼭 쥐었다. 저는 6월 초에 나왔어요. 그 뒤일은 몰라요.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우가 잠깐 망설였다. 그냥 무서워서요. 이수연이 말했다. 뭐가 무서웠습니까? 김현우가 말하기 시작했다. 도연이 형이 원래는 그냥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6월 되면서 더 이상해졌어요. 예민해지고 애들한테 이유 없이 화내고. 이수연은 듣고 있었다. 어떤 애가 경찰한테 붙잡혔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희 쪽 아이는 아닌데 거기서 지환이 이름이 나왔다고. 형이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 지환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게 그냥 김현우가 말을 고르는 것 같았다. 지환이가 입 열면 다 끝이라고 했어요. 직접 들었어요. 이수연은 수첩에 받아 적었다. 지환이가 입 열면 다 끝이다. 강도연 발언. 목격자 김현우. 그 말 듣고 나온 겁니까? 네. 지환이한테 말했습니까? 도망가라고. 김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못했어요. 짧은 대답이었다. 그 안에 8개월치 후회가 있었다. 이수연은 더 묻지 않았다. 기지국 기록이 나온 건 그날 저녁이었다. 최재훈이 출력물을 들고 뛰어왔다. 이수연은 받아서 펼쳤다. 강도연 휴대폰. 2020년 6월 28일 오후 11시부터 29일 새벽 3시까지 기록이었다. 오후 11시. 서울 구로구 기지국. 자정. 경기도 광주 기지국. 새벽 1시. 강원도 원주 기지국. 새벽 2시. 강원도 태백 기지국. 새벽 3시 이후. 다시 서울 방향. 이수연은 그 기록을 봤다. 구로에서 출발해서 태백까지. 밤새 달렸다. 새벽 2시에 태백에 있었다. 그리고 돌아갔다. 이수연은 다음 장을 폈다. 박성우 기록. 동일했다. 같은 시간, 같은 기지국. 두 사람은 같은 차에 타고 있었다. 차량 CCTV 확인해요. 이수연이 말했다. 구로에서 태백까지 이동 경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부. 다음날 오전 CCTV 결과가 왔다. 서울 외곽순환 진입 톨게이트. 강도연 명의 검은색 아반떼. 번호판 일치. 화면이 흐렸지만 탑승자가 보였다. 앞좌석 2. 뒷좌석 최소 1명. 이수연은 화면을 확대했다. 뒷좌석. 작은 실루엣이었다. 어깨가 좁았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이수연은 그 실루엣을 봤다. 지환이었다.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지환이었다. 그 아이는 그 시간 차 안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화해하자는 말을 믿고 나왔을 것이다. 아무 의심 없이. 아니면 의심하면서도 달리 선택지가 없었던 것인지. 창밖을 보던 그 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수연은 화면에서 눈을 뗐다. 톨게이트 이후 경로 전부 뽑아요. 태백 진입까지. 태백 진입 CCTV가 확보된 건 이틀 후였다. 태백시 진입 국도 CCTV. 강도연 명의 차량 통과.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나왔다. 박도영이 파일을 이수연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폐차장입니다. 강도연 명의 차량은 2020년 9월에 폐차됐다. 폐차장은 경기도 시흥이었다. 이수연은 즉시 영장을 신청했다. 폐차된 차량 부품 압수. 영장이 나오는데 하루가 걸렸다. 시흥 폐차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아직 완전히 파쇄되지 않은 상태였다. 트렁크 라이너가 남아 있었다. 감식팀이 루미노를 뿌렸다. 트렁크 안쪽 좌측 하단에서 형광 반응이 나왔다. 작은 범위였다. 닦아낸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급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은 급했다. DNA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72시간 후에 나왔다. 윤지환. 이수연은 결과지를 받아 들고 오래 서 있었다. 폐차장 마당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주변에 찌그러진 차들이 쌓여 있었다. 강도연은 이 차를 폐차하면서 증거가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닦고 버리고 없애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번데기 껍질 하나가 살아남았고 검은 팔찌 하나가 흙 속에 남았고 트렁크 라이너 한 귀퉁이에 혈흔이 남았다. 없애려 했던 것들이 결국 말을 했다. 이수연은 결과지를 파일에 넣었다.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강도연, 박성우. 이제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 이제 그날 밤을 끝까지 밝힐 수 있었다. 이수연은 차에 타면서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을 썼다. 지환아 이제 간다. 강원도 태백 폐광산 인근 산길. 차가 멈췄다. 헤드라이트가 꺼졌다. 산은 즉시 어두워졌다. 완전한 어둠이었다. 나무들이 검은 덩어리로 서 있었다. 바람 소리만 있었다. 서울에서 2시간 넘게 달려온 검은색 아반떼가 산길 끝에 멈춰 있었다. 엔진이 꺼지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차 안에 3사람이 있었다. 앞좌석에 강도연과 박성우, 뒷좌석에 윤지환. 지환은 창밖을 봤다. 산이었다. 왜 산인지 몰랐다. 화해하자는 말을 듣고 나왔을 때만 해도 밥이라도 먹을 줄 알았다. 차가 서울을 벗어나고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강원도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상했다. 물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강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좋은데. 그게 전부였다. 지환은 더 묻지 않았다. 묻는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그 나이에 이미 알고 있었다. 강도연이 차 문을 열었다. 내려. 지환은 내렸다. 산 공기가 차가웠다. 6월 말이었지만 태백의 새벽은 달랐다. 숨을 들이쉬자 배가 서늘해졌다. 박성우도 내렸다. 3사람이 산길에 섰다. 강도연은 트렁크를 열었다.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났다. 지환은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다. 발밑에 풀이 있었다. 이슬이 맺혀 있었다. 운동화 끝이 젖었다. 야, 윤지환. 강도연이 불렀다. 지환이 돌아섰다. 주먹이 날아왔다. 생각할 틈이 없었다. 얼굴을 가리지도 못했다. 광대뼈에 충격이 왔다. 그대로 쓰러졌다. 풀밭이었다. 이슬 냄새가 났다. 일어나려는데 발이 왔다. 갈비뼈였다. 숨이 막혔다. 지환은 몸을 웅크렸다. 왼쪽 어깨로 땅을 짚으며 돌아눕는 순간 다시 발이 왔다. 왼쪽 어깨에 뼈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를 공기가 없었다. 박성우는 서 있었다. 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강도연이 멈췄다. 지환은 풀밭에 엎드려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간신히. 강도연이 쪼그려 앉았다. 지환의 오른손을 집었다. 손목을 잡고 뒤집었다. 손바닥이 하늘을 향했다. 팔찌가 있었다. 왼쪽 손목에 검은 팔찌. 강도연이 그것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를 잡았다. 경찰한테 뭐 말했어? 지환이 말했다.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엄지를 꺾었다. 지환의 몸이 한번 크게 떨렸다. 소리가 나왔다. 짧고 높은 소리. 강도연이 검지를 잡았다. 거짓말하지 마. 안 했어요. 형, 진짜로 나는. 검지가 꺾였다. 지환은 소리를 삼켰다. 중지, 약지, 소지. 하나씩 순서대로 기다리면서. 강도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각각의 사이에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뭐 말했어? 뭐 말했어? 뭐 말했어? 지환은 계속 말했다.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진짜라고. 형, 제발 이라고. 폭행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산은 조용했다. 새벽 2시에 태백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들리지 않았다. 강도연이 멈췄다. 박성우가 말했다. 죽은 것 같은데. 강도연은 지환을 내려다봤다.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다. 강도연은 한참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 소리가 났다. 그가 말했다. 묻자. 둘은 미리 봐두었던 사면 쪽으로 갔다. 트렁크에서 삽 하나를 꺼냈다. 흙이 무르지 않았다. 오래 걸렸다. 박성우가 팠다. 강도연은 지환의 옷을 벗겼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남기지 않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팔찌는 왼쪽 손목에 그대로 있었다. 강도연은 그것을 보고도 그냥 뒀다. 빼는 것을 잊었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그게 실수였다. 가장 큰 실수였다. 구덩이가 만들어졌다. 얕았다. 급했다. 지환을 던졌다. 흙을 덮었다. 그리고 강도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플래시를 켰다. 사진을 찍었다. 흙이 덮인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 그는 그 사진을 몇 명에게 보냈다. 문자 한 줄과 함께. 배신자의 최후. 그리고 차에 탔다. 서울로 돌아갔다. 새벽 3시였다. 산에는 지환 혼자 남았다. 겨울곰. 겨울에 태어나 혼자 버텼던 아이. 여름이 오기 전에 거기 묻혔다. 서울 구로구. 강도연의 문이 부서졌다. 형광조끼를 입은 수사관들이 들어갔다. 강도연은 침대에 있었다. 일어나는 순간 제압됐다. 수갑이 채워졌다. 박성우는 금천구 고시원에서 잡혔다. 저항하지 않았다. 그냥 벽을 보고 서 있었다. 이수연은 강도연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해야 할 말은 법정에서 하면 됐다. 2021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재판은 6달 동안 이어졌다. 강도연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다. 부인할 수가 없었다. 증거가 너무 많았다. 기지국 기록, CCTV, 트렁크 혈흔, 그가 보낸 사진, 그 사진을 받은 사람들의 진술, 이태성의 진술, 김현우의 진술, 하나씩 순서대로 법정에서 제시됐다. 손가락을 꺾듯이. 강도연은 최후 진술에서 말했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평탄했다. 후회하는 것인지 변명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다. 방청석은 조용했다. 이수연은 방청석 맨 끝 자리에 앉아 그 말을 들었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수첩을 꺼냈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강도연의 폭행 정도와 지속시간으로 보아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주문이 선고됐다. 강도연 무기징역, 박성우 징역 18년, 이태성은 촉법소년 경계에서 장기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징역 5년 소년부 송치. 법정에서 이태성은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울지 않았다. 다 끝났을 때 그는 고개를 들었다. 방청석을 봤다. 이수연과 눈이 마주쳤다. 이태성이 고개를 숙였다. 천천히.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냥 봤다.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건 이 아이가 결정할 일이었다. 이수연은 법정을 나왔다. 복도가 길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기자들이 있었다. 이수연은 그들을 피해 피상구 쪽으로 걸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건물 뒤쪽으로 나왔다. 아무도 없었다.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였다. 연기를 뱉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지나갔다. 2019년 11월 겨울곰 개정 개설.
2020년 4월 강도연의 첫 쪽지. 2020년 6월 28일 오후 11시 14분 마지막 접속. 2020년 6월 29일 새벽 태백. 2021년 2월 14일 눈이 녹으면서 드러난 뼈. 그 사이에 윤지환의 17살이 있었다. 시작도 짧았고 끝도 짧았다. 이수연은 담배를 피웠다.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냥 봤다. 흰 페이지.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신고조차 안 됐던 아이야. 아무도 내가 없어진 걸 몰랐어. 근데 눈이 알았어. 눈이 녹으면서 너를 꺼내줬잖아. 바람이 불었다. 수첩 페이지가 넘어갔다. 이수연은 수첩을 덮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흐렸다. 겨울곰이 찍던 하늘들과 닮아 있었다. 에필로그. 2022년 3월 태백. 눈이 막 녹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다. 폐광산 인근 산길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 사면에는 이제 작은 표식이 하나 있었다. 누가 세웠는지 알 수 없었다. 관할 기관도 아니었다. 이수연도 아니었다. 그냥 어느 날 생겼다. 나무로 만든 작은 말뚝. 이름은 없었다. 날짜도 없었다. 말뚝에 검은 팔찌가 걸려 있었다. 매듭이 있는 실팔찌. 원형 금속 장식. 겨울곰이 차던 것과 같은 디자인이었다.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걸어두었는지 아무도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팔찌가 흔들렸다. 나뭇잎 사이로 햇볕이 내려왔다. 처음으로 그 자리에 봄볕이 들었다. 겨울곰에게 봄이 왔다.